회색 호랑이의 포효. 제7군수지원단의 연병장은 타는 듯한 정오의 태양 아래 지옥처럼 고요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연병장 중앙, 군용지프 한 대가 엔진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끼익, 흙먼지 위를 힘겹게 구르는 바퀴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차의 앞 범퍼에는 굵은 밧줄이 묶여 있었고 그 밧줄의 반대편 끝을 잡고 있는 것은 이우연 중이었다. 그녀의 군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앳된 얼굴은 폭행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터진 입가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굴욕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지프 위에는 오룡회에 5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선두에는 대령 윤태식이 있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시시덕거리며 다 마신 캔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깡. 금속 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고통을 조롱하는 듯했다. 끌어, 이 미친년아, 더 빨리 못해. 상사조처로 하니 고함을 질렀다. 내년에 쓸데없는 호기심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거다. 그 순간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명의 전설이 조용히 수화기를 놓았다는 것을, DMZ의 회색 호랑이가 마침내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장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 갓 임관한 신임 장교들의 어깨 위에서 소위 계급장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들의 앳된 얼굴에는 조국을 향한 충성심과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한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 수많은 빛나는 얼굴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유연 소위. 그녀는 그해 졸업생 중 대통령상을 받으며 수석으로 임관한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녀의 절도 있는 경례 동작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이미 준비된 군인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대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DMZ의 회색 호랑이, 그녀의 아버지, 예비역 육군 중장 이강민.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GOP 사단장 시절 북한의 무수히 많은 도발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아내고 오히려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던 강철의 지휘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뇌물이나 정치적 줄타기 같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실력과 원칙, 그리고 군인의 명예 하나만으로 별 3개를 단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은 유연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쉽게 길을 갈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녀는 그 편견을 깨부수고 싶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늦은 저녁. 이강민 장군의 서재는 짙은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스웨터 차림으로 앉아 딸이 막 받아온 첫 발령 통지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제7군수지원단이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하필이면 그곳이냐? 물이 맞기로 소문난 곳은 아닐 텐데. 유연은 아버지의 맞은편에 꿋꿋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강민의 딸이 아니라 육군 장교 이유연으로서 제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강민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서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위해 기꺼이 험한 길을 선택했던 고집스러운 자신.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내 딸답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군도를 내려 품에 안았다. 그가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분신과
같은 검이었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검집을 정성껏 닦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유연아, 군인의 명예는 그가 입은 군복에서 나온다. 그는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이 군복은 훈련을 하다 보면 흙탕물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전투를 하다 보면 동료의 피로 붉게 물들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훈장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오물이다. 돈 몇 푼, 안락한 자리에 눈이 멀어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기는 순간 그 군복은 그냥 누더기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 누더기를 입은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딸의 심장에 새겨지는 유언과도 같았다. 너는 네 아비의 딸이다. 나는 평생을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너 또한 그럴 것이라 믿는다. 진흙탕 속을 구를지언정 결코 더러운 물은 마시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명령이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에 결코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맹세는 그녀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신조가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짐을 꾸려 강원도 최전방 군단을 지원하는 거대한 심장부 제7군수지원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비장한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회색 호랑이의 딸이 아니라 이유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그곳에 설 작정이었다. 제7군수지원단의 첫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활기차 보였다. 수백 대의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끝없이 도열해 있었고 거대한 정비창에서는 용접 불꽃과 기계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최전방 부대들의 생명줄을 책임지는 거대한 동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 활기찬 겉모습 이면에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병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간부들의 걸음걸이에는 왠지 모를 오만함과 나태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았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단장실로 향했다.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윤태식 대령에게 부임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충성, 신임보급 행정장교 중위 이유연, 20XX 년 X월 X일부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다. 하지만 단장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윤태식 대령은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만 하고 있었다. 그는 땅딸막한 체구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상인 같은 인상이었다. 그의 옆에는 4명의 다른 간부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이 부대를 오룡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윤태식 대령의 오른팔인 박동진 소령. 교활한 눈빛에 그는 부대의 모든 검은 거래를 담당하는 금고직이었다. 무자비한 집행관인 조철환 상사. 다부진 체격과 험상궂은 얼굴에 그는 폭력과 협박으로 부대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행동대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개들인 김피로 중사와 오상훈 중사. 그들은 조 상사의 손발이 되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이유연 중이라고 했나? 한참 만에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부임 신고서와 이력서를 번갈아 보더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육사 수석 졸업의 대통령상이라. 아주 화려하군. 그런데 이런 인재가 어쩌다 우리 같은 촌구석 부대까지 흘러들어왔을까? 그의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4명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아버님이 예비역 이강민 장군님이시라고? 허허, 어쩐지 회색 호랑이의 따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배경을 들먹이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의 모든 성과가 오직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라는 투였다. 유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짐승들 앞에서 피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침묵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조철한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어깨를 크게 툭 치고 지나갔다. 명백한 시비였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공주님.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풍겼다.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유연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조상사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분노와 경멸을 그들은 읽지 못했다. 혹은 읽고도 무시했다. 됐으니 나가서 네 자리나 확인해봐. 앞으로 우리 부대의 얼굴 마담 역할을 잘 부탁하지. 윤태식은 손을 휘휘 저으며 그녀를 쫓아냈다. 단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참았던 웃음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크하하하, 저 뻣뻣한 년 좀 보게. 얼마나 버티나 한번 구경해보자고. 유연은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첫날은 그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흙탕 속을 구를지언정 결코 더러운 물은 마시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가장 먼저 부대의 예산 집행 내역과 물품 불출입 대장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 진흙탕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서류는 금방 도착했다. 그녀가 장부를 넘기기 시작하자 그녀의 미간이 점점 더 좁아졌다. 이상하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교묘하게 숨겨진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로 유류가 배정된 기록, 같은 차량 부품을 몇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교체한 내역, 그리고 시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체결된 식자재 납품 계약서까지. 그것은 부패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물이 흐린 곳이 아니라 괴물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늪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늪은 이제 막 그녀를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끽! 낡은 사무실 문이 불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유는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책상 앞에 섰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앞 건물에 가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자리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어둡고 축축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어디선가 찾아온 걸레로 자신의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쓱쓱 그녀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그녀의 사무실은 보급 행정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니, 정확히는 기피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녀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오룡회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계급, 즉 윤태식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왕국이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지난 3년간의 부대 모든 물품의 구매 및 불출입 내역 원본 장부였다. 행정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군사 기밀이라 열람이 어렵다고 둘러댔지만 유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부대의 보급 행정장교로 부임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 공식적인 임무입니다. 정당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군영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법과 원칙을 무기로 한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행정반장은 결국 마지못해 먼지가 켜켜이 쌓인 수십 권의 장부를 그녀의 책상 위로 가져왔다. 다
두꺼운 장부들이 책상 위에 쌓이는 둔탁한 소리가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장부와 씨름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까지 그녀는 홀로 남아 숫자의 미로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그 장부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막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유류 불출 내역이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훈련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배정된 수만 리터의 경유가 서류상으로만 소모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 기름들은 실제로는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오룡회의 비자금이 되고 있을 터였다. 다음은 차량 정비 내역이었다. 똑같은 지프차 한 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타이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를 3번이나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멀쩡한 부품을 계속해서 교체했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새 부품들은 뒤로 빼돌려 민간 정비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병사들의 부식과 관련된 계약서들이었다. 특정 업체 한 곳이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모든 식자재 납품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납품 단가는 시중가의 2배에 달했다. 병사들의 식판 위에는 값싸고 질 낮은 식재료만이 올라오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들은 병사들의 입에 들어가야 할 밥까지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행위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탐욕이라는 오물이 이 부대 전체를 썩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상급부대 감찰실에 정식으로 보고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그녀는 이 늪의 깊이를, 그리고 늪 속에 사는 괴물들의 잔인함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오룡회의 귀에 모두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장부를 요청했을 때부터, 그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까지. 어느 날 오후 유연이 막 서류 정리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철환 상사와 그의 똘마니인 김중사, 오 중사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몸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야, 우리 공주님께서는 퇴근도 안 하시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셨네. 조 상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가 막 정리해 놓은 서류 더미를 손으로 거칠게 흩어버렸다. 와르르, 종이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이게 다 뭡니까?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들이. 이런 거 들여다볼 시간에 부대원들이랑 술이나 한잔하면서 친목도모나 하는 게 군생활 잘하는 비결 아니겠어?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라. 우리 일에 신경 꺼.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고는 차가운 눈으로 조 상사를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조 상사님. 그리고 지금은 근무 시간입니다. 용무가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일개중이 계집애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려 드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인연 봐라.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 잘 들어. 이우연 중이. 여기는 네가 있던 사관학교. 온실이 아니야. 여기는 정글이라고. 그리고 정글에서는 힘없는 초식동물은 그냥 닥치고 엎드려 있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쿡 찔렀다. 유연은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부당함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도록 훈련받습니다. 싸워? 뭘로? 내 아비 이름으로?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윤태식 대령과 박동진 소령이 웃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이 계획한 연극이었다. 이야, 역시 회색 호랑이의 딸이야. 기백 하나는 대단하군. 윤태식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유연 중이 자네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 이곳의 룰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유류 횡령의 증거가 담긴 장부 사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유연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자네가 아무리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인지 알아?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공중에 날리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 부대에서는 내가 곧 법이니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조철한 상사를 향해 턱짓을 했다. 조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주먹마디를 우두둑 소리나게 꺾었다. 명백한 폭력의 예고였다. 나는 내 식탁을 더럽히는 파리는 아주 고통스럽게 잡는 버릇이 있거든. 그들은 유연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유쾌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포가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괴물들의 왕국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와 오기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법이라고 했나?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진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주겠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2라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은밀하게, 더 치밀하게. 윤태식의 노골적인 협박 이후 유연을 둘러싼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그저 무시와 기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명백한 적의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거나 딴청을 피웠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오룡회는 그녀를 서서히 말려죽일 작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업무는 마비되었다. 그녀가 요청하는 서류들은 분실되었다거나 대외비라 열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가 조사를 위해 만나려 했던 회계 담당관이나 군수품 관리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장기 파견을 떠났다. 그녀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침묵의 벽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온갖 모욕적인 잡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육사수석 졸업생이었고 보급 행정의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연병장 구석의 잡초를 뽑거나 낡은 창고의 재고를 하루 종일 세는 것과 같은 이등병이나 할 법한 일들이었다. 어이, 이중이. 오늘 할 일 없으면 가서 저기 쌓여있는 폐타이어나 좀 정리하지? 부대 미관을 해치잖아. 박동진 소령이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킥킥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짓밟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유연은 대답 없이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땡볕이 내리쬐는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폐타이어를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다. 끙끙.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군복 위로 땀과 고무 그을음이 뒤섞여 흉한 자국을 남겼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오룡회의 멤버들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그녀는 서커스단의 원숭이와도 같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견뎌야 한다. 유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과 모욕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훗날 그들의 목에 들이댈 칼날을 가는 숫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매주 열리는 전체 회의 시간이었다. 윤태식 대령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에 아주 사소한 오탈자를 트집잡아 30분 넘게 모두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중희, 당신은 군인이기 이전의 장교야.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이 어떻게 부대의 보급 행정을 책임지겠다는 건가? 당신 아버지가 이 보고서를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나?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지 못했다. 윤태식에게 밉보이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문 채 윤태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될 터였다. 그녀는 결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듯한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쪽지에는 빗dur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힘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가 쪽지를 놓아두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쪽지를 손에 꽉 쥐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직 이 부대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작은 위로는 곧이어 닥쳐온 더 큰 절망 앞에 힘을 잃었다. 그날 밤, 유연은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방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물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끼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그 깨진 거울 조각 위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내 얼굴이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무서웠다. 이곳에서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악의와 폭력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주워들었다. 조각난 거울 속에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지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야,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살짝 그었다. 쓱.
따끔한 고통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그 고통으로 공포를 잊으려 했다. 나는 회색 호랑이의 딸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기꺼이 죽어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말겠다고. 그녀는 더 이상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이 침묵의 벽을 뚫고 들어갈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작은 쪽지를 떠올렸다. 힘내요. 아직 희망은 있었다. 이 썩어빠진 부대 어딘가에 그녀와 뜻을 함께할 작은 불씨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그 불씨를 찾아 어둠 속을 헤매야만 했다. 그녀의 외로운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의 섬뜩한 경고 이후 유연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은밀하게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대놓고 서류를 파헤치거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오룡회가 던져주는 모욕적인 잡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회의 시간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완전히 의지가 꺾인 패배자처럼 보였다. 윤태식과 그의 무리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회색 호랑이의 딸도 결국에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들은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고 그녀를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유연이 노린 것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이용해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휴지통을 뒤졌고 늦은 밤까지 부대를 배회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자신의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힘내요라고 적힌 쪽지의 주인을 찾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유일하게 양심의 목소리를 냈던 그 사람. 그를 찾아야만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깰 수 있는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부대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관찰했다. 그녀는 쪽지의 주인이 결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마도 가장 평범하고 가장 조용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터였다. 그리고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의 레이더망에 한 명이 걸려들었다. 그의 이름은 차현우. 통신과 소속에 이제 갓 상병을 단 젊은 기술 병사였다. 그는 부대 내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늘 말이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유일한 특징은 오룡회의 멤버들을 마주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유연은 기억해냈다. 전체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굴욕당한 자신을 외면한 채 흩어졌을 때 오직 그만이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을. 저 사람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그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느냐였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유연은 또다시 오룡회의 명령으로 낡은 통신 장비들로 가득 찬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차현우 상병이 부품을 찾으러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창고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유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에게 다가갔다. 차 상병, 엣? 예. 현우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중위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연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혹시 글씨를 왼손으로 쓰나? 그녀의 질문은 뜬금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암호였다. 그녀가 주운 쪽지의 글씨체는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왼손잡이 특유의 필체였다.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유연은 그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차상병. 이 부대를 바로잡기 위한 당신의 도움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현우는 잠시 동안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 듯했다. 그의 얼굴 위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교차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의 등은 도망치는 폐잔병처럼 처량해 보였다. 당신 친구는 억울하게 당한 것 아닌가? 유연의 나직한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현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억눌러왔던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떻게 그걸? 유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차상병. 당신의 친구 이진우 일병. 얼마 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최전방 GOP 부대로 전출당했지. 그가 뭘 봤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밉보였는지 나는 전부 알고 있어. 그녀는 지난 며칠간 차현우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뒷조사를 했던 것이다. 현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달 전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진우는 늦은 밤 우연히 조철한 상사가 민간업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진우는 그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그 전에 조 상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조 상사는 진우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했고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우는 징계성으로 최전방 격오지로 쫓겨나듯 전출당했다. 현우는 그 모든 과정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서웠습니다. 현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도 진우처럼 될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유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지는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 정말로 친구에게 미안하다면, 그리고 이 썩어빠진 부대를 바꾸고 싶다면 이제라도 용기를 내야지.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현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일깨우고 함께 싸울 동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현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유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이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동지를 얻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들의 비리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 자네는 통신과 소속이니 부대 내의 전산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현우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증거 말입니까? 아마도 이 부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 현우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윤태식 대령에게는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개인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부대 내의 모든 공식적인 전산망을 거치지 않는 그만의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통신과에서는 그 서버를 유령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 서버 안에 판도라 리스트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도라 리스트? 예. 그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오룡회가 저지른 모든 비자금 내역과 뇌물을 상납한 업체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상급 부대 인물들의 이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저들을 한 번에. 그것은 그들이 찾던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나? 유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서버실은 24시간 헌병이 지키고 있고 다중의 보안 장치로 잠겨 있습니다. 저 같은 일개병사는 접근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파일은 최고 수준의 암호로 잠겨 있어 해독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유연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현우는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전문가의 그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희박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한 명의 버림받은 장교와 한 명의 껍 많았던 병사. 두 사람의 눈빛이 거대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뜨겁게 교차하고 있었다. 침묵의 벽에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연과 차현우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창고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부대 내에서 가장 감시가 소홀하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를 접선지로 활용했다. PX의 시끄러운 테이블, 연병장 구석의 낡은 벤치, 혹은 도서관의 책장 사이. 그들은 스쳐 지나가며 쪽지를 교환하거나 눈빛만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차현우는 판도라 리스트를 손에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계획에 초안을 세웠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유령 서버의 보안 시스템 구조와 네트워크 설계도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부대 전체에 전산 시스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유연이 식판을 반납하려 할 때 옆에서 식기를 정리하던 현우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시간 동안에는 서버실을 지키는 헌병들도 잠시 철수하고 외부 감시 카메라를 제외한 내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바로 그 2시간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그에게 되물었다. 외부 감시 카메라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암호는? 카메라는 제가 통신과 중앙통제실에서 5분 정도 루프 영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5분. 그 안에 중위님께서 서버실 안으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는?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복사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중위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단 5분의 시간 동안 헌병들의 눈을 피해 서버실에 침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암호를 풀어 파일을 복사한 뒤 흔적도 없이 빠져나와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알겠다. 그렇게 진행하지. 유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전의 날을 앞둔 군인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부대 전체는 짙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유연은 자신의 관사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시간을 기다렸다. 쿵쿵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자정이 되기 10분 전 그녀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미 온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현우가 미리 건넨 특수 제작된 소형 USB 드라이브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관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 유령 서버가 위치한 본관 건물 뒤편의 으슥한 곳으로 향했다. 자정 정각.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리십니까, 중이님? 양호하다. 현재 상황은 시스템 점검 시작됐습니다. 서버실 앞을 지키던 헌병들 1분 전 철수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감시 카메라 루프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5분.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다. 유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특수 요원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서버실이 있는 1층 복도 끝에 도달했다. 문제는 서버실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최첨단 홍채 인식 시스템과 지문 인식 장치가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 현우, 문은 어떻게 열지? 걱정 마십시오. 어젯밤 제가 시스템에 작은 바이러스를 심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보안 시스템을 강제로 무력화하겠습니다. 30초가 지나면 경보가 울릴 겁니다. 유연은 숨을 죽이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띨리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이 스르륵 옆으로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것과 거의 동시에 문은 다시 닫혔다. 철컥. 그녀는 완벽한 어둠과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차가운 기계음 속에 갇혔다. 윙,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 같았다. 그녀는 랜턴을 켜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외워두었던 서버실의 구조를 떠올리며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가장 안쪽 구석에 위치한 다른 서버들과는 완전히 독립된 단독 서버였다. 그것이 바로 유령 서버였다. 서버 앞에는 작은 키보드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는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차가운 글자만이 떠 있었다. 현우, 암호는? 이어폰 너머로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려왔다. 잠시만요. 지금 뚫고 있습니다. 젠장, 생각보다 방화벽이 너무. 그의 말이 끊겼다. 치지직, 통신 장애음만이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현우? 차상병.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유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윤태식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탐욕, 그리고 그의 유치할 정도의 자기 과시욕. 그런 놈이라면 어떤 암호를 썼을까?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한 단어를 입력했다. Dragon, King, 오룡회의 왕. 바로 그 자신을 가리키는 유치하고도 오만한 단어.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붉은 글자로 액세스 거부됨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틀렸다. 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다른 단어를 입력했다. 글로르, 셰뎀. 그가 지휘하는 제7군수 지원단의 영광. 역시나 실패였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여기서 틀리면 경보가 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가장 교활한 적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는 법이다. 윤태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지독한 아들 바보로 유명했다. 그의 유일한 아들 윤민준. 그녀는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민준, love.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삐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서버의 문이 열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해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심장이 환희로 떨렸다. 그녀는 파일 목록에서 단번에 그 이름을 찾아냈다. 펑도어르, 리스트, zip.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서 꺼낸 특수 USB 드라이브를 서버에 꽂았다. 그리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화면에 파란색 진행 막대가 나타났다. 1%, 2%. 파일의 용량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복사가 완료되려면 몇 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막대 그래프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어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우의 절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중이님, 들리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접속을 눈치챘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윤태식입니다. 그놈이 지금 서버실로 가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도착합니다.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젠장. 모든 것이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의 진행 막대를 보았다. 87%, 복도를 울리는 여러 명의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벅.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95%, 98%, 문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이쪽이야. 누군가 침입한 게 틀림없어. 99%. 띠링. 마침내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리고 서버에 남은 자신의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하는 순간 철컥 서버실의 강철문이 외부에서 강제로 열렸다. 환한 복도의 불빛과 함께 5개의 그림자가 악마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윤태식, 박동진, 조철환, 김피로, 오상훈, 오룡회의 모든 멤버가 그곳에 있었다. 윤태식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잔인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연기 한번 볼만하군. 이유연 중이 네가 내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나? 짝짝짝. 윤태식 대령이 치는 박수 소리가 서버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이유연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칭찬의 박수가 아니었다.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이 덫에 걸린 어리석은 짐승을 조롱하는 잔인하고 오만한 소리였다. 유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방금 주머니에 쑤셔 넣은 USB 드라이브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제는 그녀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버린 증거.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환한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5개의 그림자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표정이 아주 볼만하군. 윤태식이 연극배우 같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야. 설마 정말로 네 작은 머리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건가? 그의 말에 뒤에 서 있던 4명이 저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크. 그 웃음소리가 어둡고 차가운 서버실 안을 가득 메웠다. 유연은 간신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차갑게 물었다. 어떻게 안 거지? 어떻게 알았냐고? 윤태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배를 잡고 웃었다. 이봐, 이유연 중이.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가 짜놓은 판이었다는 걸. 너는 그저 내 각본대로 아주 충실하게 춤을 춰준 어릿광대에 불과했어. 그의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처음부터 그의 판이었다고? 윤태식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과시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네가 이 부대에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부터 나는 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 그 이글거리는 눈빛, 회색, 호랑이를 쏙 빼닮은 그 꼬장꼬장한 성격. 네가 그냥 얌전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는 서버실 안을 천천히 거닐며 먼지 쌓인 서버들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작은 미끼를 던져주기로 했다. 네가 스스로 내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말이야. 그는 조촐한 상사를 돌아보았다. 조 상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내 사무실을 뒤지고 너에게 모욕을 주고 심지어 내 관사에 몰래 들어가 거울을 깨뜨린 것까지 전부 내가 시킨 일이었다. 나는 너를 자극하고 싶었어. 너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네가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지. 유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공포가 사실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녀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예상대로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 주었어. 윤태식의 시선이 서버실 구석에 숨겨진 아주 작은 렌즈를 향했다. 유연의 시선도 그곳을 따라갔다. 그녀는 그제야 발견했다. 환풍구 구멍 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그 어수룩한 기술 병사놈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판도라 리스트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미끼를 물고 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말이야. 그는 마치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두는 체스 마스터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사실 판도라 리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건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였을 뿐이다. 이 서버는 그냥 텅 빈 깡통이야. 물론 몇 개의 가짜 파일들을 넣어두긴 했지. 네가 지금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 USB 안에 든 것처럼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박동진 소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저항할 힘도 없는 그녀에게서 USB 드라이브를 거칠게 빼앗았다. 돌려줘. 유연히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박소령은 USB를 윤태식에게 공손히 건넸다. 윤태식은 USB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빛에 비추어 보며 감상하듯 말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는 내 손에 들어왔군. 상관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기밀을 훔치려 한 의욕 과잉의 신참 장교. 아주 그림이 좋아, 안 그런가? 그는 이제 그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명분과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증거를 동시에 손에 넣었다. 하지만 왜? 유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벌인 겁니까? 그냥 저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윤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어렸다. 전출? 그렇게 쉽게 끝내면 재미없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감히 나의 왕국에 도전하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너를 완벽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이 부대에서 너 같은 멍청한 이상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뼛속에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어. 그는 그녀에게서 물러섰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던 조촐한 상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조 상사,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마디를 우두둑 꺾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잠깐. 유연은 뒷걸음치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차상병은 현우는 어떻게 했지? 그녀는 자신보다 자신을 믿고 도와준 유일한 동료의 아니가 더 걱정되었다. 윤태식은 피식 웃었다. 아, 그 쥐새끼 말인가. 지금쯤 통신과 창고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거다. 물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조상사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퍽! 그의 주먹이 쇠망치처럼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시야가 번쩍이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이 손뭉치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의 대가다. 중이 나부랭이야. 그의 군화발이 그녀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컥!
숨이 막히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어졌다. 김중사와 오중사까지 가세하여 그녀를 짐승처럼 짓밟았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서버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서버실이 아닌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연병장 한복판에 있었다. 온몸은 으스러질 듯 아팠고 조금만 움직여도 격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차현우 상병이 있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유령처럼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약간의 동정심이 서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보았다. 윤태식과 오룡회 멤버들이 맥주캔을 손에 든 채 지프차에 올라타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조철한 상사가 굵은 밧줄을 들고 와 자신의 목에 그것을 걸려고 하는 것을. 안 돼.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목에 걸면 재미없지. 윤태식이 차 위에서 말했다. 전연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줘야지. 밧줄을 전연의 허리에 묶어. 그리고 차를 끌게 해라. 우리 모두를 태우고 이 연병장을 한 바퀴 돌 때까지.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군인의 명예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었다. 밧줄이 그녀의 부서진 몸을 옥죄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욕적인 말이 되어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다시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나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내 안의 군인 정신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의 절망적인 싸움은 이제 막 가장 끔찍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타는 듯한 태양은 자비가 없었다. 연병장의 흙먼지는 뜨겁게 달아올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부동자세로 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현실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공포와 절망을 담고 있었다. 이우연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니, 끌려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굵고 거친 밧줄이 짐승의 멍에처럼 묶여 있었다. 밧줄의 반대편 끝은 육중한 군용 지프의 앞범퍼에 단단히 매여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조금 전에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터진 입술,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시퍼런 멍자국.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는 듯 땅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프 위에 올라탄 5명의 악마들을 향해 있었다. 윤태식 대령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운전석 뒷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원한 맥주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과 앞자리에는 박동진 소령, 조철환 상사, 그리고 김중사와 오중사가 똑같이 맥주를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마치 재미있는 서커스 구경이라도 하듯 즐기고 있었다. 자,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윤태식이 연극배우처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육사수석 졸업생 이유연 중위가 있다. 이 중위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감히 상관의 뜻을 거역하고 부대의 기강을 어지럽히려 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반역행위다.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자비로운 지휘관이다. 나는 이 어리석은 중위에게 자신의 죄를 씻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저 지프를 자신의 힘으로 끌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조촐한 상사를 돌아보았다. 조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춤에서 육중한 쇠파이프를 꺼내들었다. 쨍! 쇠파이프가 지프의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실패한다면 군법이 아니라 나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침묵의 공범. 자, 시작해라. 이유연 중위. 윤태식의 명령이 떨어졌다. 유연은 이를 악물었다. 입술의 상처가 다시 터져 짠맛이 나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노려보았다. 1톤이 넘는 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즉 군인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직 이 부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양심들의 패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거칠고 뻣뻣한 밧줄을 움켜쥐었다. 밧줄의 거친 섬유가 그녀의 찢어진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온몸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의 다리 근육이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필사적인 노력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끼, 미세하게 지프의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1cm, 아니, 1mm. 오, 움직인다. 지프 위에서 오중사가 과장되게 소리쳤다. 역시 회색 호랑이의 딸이야. 힘 한번 장사로군. 크하하.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유연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앞에 놓인 길만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이 흙먼지 나는 연병장 바닥을 힘겹게 내디뎠다. 끼익! 지프는 마치 거대한 관을 끄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고통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폐는 터질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까맣게 변하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몇 걸음 옮겼을 때 깡! 차가운 금속 캔 하나가 그녀의 머리에 날아와 부딪혔다. 윤태식이 마시던 맥주 캔이었다. 목마르지 이중이? 내가 특별히 하사하는 거니 감사히 마시라고. 끈적한 맥주 거품이 그녀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밧줄을 끌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거의 의식의 힘만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군복은 흙탕물에 더러워질 수 있다. 하지만 결코 탐욕의 오물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녀는 지금 군인의 명예를 위해 가장 더러운 진흙탕 속을 기어가고 있었다. 연병장을 반쯤 돌았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다. 그녀는 결국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쿵! 지프가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이런. 벌써 지친 건가? 조촐한 상사가 쇠 파이프를 든 채 지프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쓰러진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내가 말했지. 실패하면 나의 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는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지려는 순간 그만둬.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병사들의 대열 가장 구석,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에 차연우 상병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눈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조촐한 상사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만두십시오. 제발.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조상사는 잠시 멈칫했다. 감히 일개 상병놈이 자신의 일에 끼어든 것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야, 이 병신은. 너도 전현이랑 같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유연에게서 방향을 틀어 현우에게로 다가왔다. 내 놈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그 순간 유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땅바닥을 기었다. 그리고 현우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안 돼, 도망쳐,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상사의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삐익! 연병장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리고 곧이어 지축을 울리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연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부대의 모든 CCTV와 병사들의 휴대폰을 통해 국방부 직통 한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음을 알린다.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윤태식 대령 이하 오룡회 멤버 전원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모든 만행은 지금 이 순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너희들은 지금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차현우 상병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확성기를 통해 나온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병사들의 대열 곳곳에서 몇몇 병사들이 몰래 숨겨둔 휴대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연병장 가장 높은 곳의 감시탑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그의 통신 과장이었다. 차현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선 것이다. 이럴 수가. 윤태식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차현우, 그 쥐새끼 같은 놈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함정을 파놓았을 줄이야. 그는 유연을 덫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자신 또한 더 거대한 덫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조촐한 상사는 쇠 파이프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프 위에 있던 나머지 멤버들도 사색이 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잔인한 연극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유연은 쓰러진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의 불씨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늙은 호랑이가 방금 자신의 딸이 겪은 모든 굴욕의 영상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손이 조용히 전화기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강민 장군의 서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가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는 조금 전 끝난 지옥 같은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의 딸이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지프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청거렸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악마 같은 놈들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깡! 그들이 던진 맥주캔이 그녀의 머리에 부딪히는 장면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었다. 이강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모든 장면을 자신의 망막 위에, 자신의 영혼 위에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인이었다. 전쟁터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고
DMZ에 얼어붙는 참호 속에서 적과 대치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가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늙고 무력한 아비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적들을 지휘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던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은 화면 속 딸에게 뻗어 닿을 수 없었다. 그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낡은 부관이었던 예비역 원사가 차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강민이 전역한 후에도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군님,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그는 책상 위에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이강민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그를 물러가게 했다. 원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서재 안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만이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강민은 마침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쿵! 더 이상은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군복으로 다가갔다. 별 3개가 빛나는 그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군복의 어깨 부분을 그리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아주 오랫동안 쓸어보았다. 유연아, 내 딸아.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네가 아버지의 영광에 누를 끼친 것이 아니다. 이 아비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지게 했구나. 이 썩어 빠진 군대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물려준 이 늙은 아비의 죄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단 한 방울의 핏물 같은 눈물이었다. 그는 군복에서 손을 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슬픔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늙은 호랑이의 차갑고 무서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이 있는 제7군수지원단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의 차고함을 지르지도 당장 책임자를 바꾸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침착하게 114에 전화를 걸었다. 예, 11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7군수지원단 의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오. 그는 그저 의무실의 번호를 물었다. 잠시 후 그는 가딤관한 듯한 젊은 의무병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우연 중위의 아버지라고만 말했다. 오늘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소. 내 딸 유연이는 괜찮은 거요? 그의 목소리는 그저 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전화한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의 의무병은 당황한 목소리로 미리 교육받은 대로 앵무새처럼 대답했다. 아, 예, 아버님. 훈련 중 부주의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벼운 타박상. 이강민은 그 말을 조용히 곱씹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소, 고맙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군 내부망을 통해 제7군수지원단의 단장실 윤태식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태식은 부하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우연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녀를 도왔던 모든 불순분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인은 이강민이었다. 윤태식은 잠시 멈칫했다. 올 것이 왔군. 그는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수화기를 들었다. 장군님,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됐다.
이강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내 딸아 이 일로 전화했네. 보고는 받았네. 훈련 중 부주의로 다쳤다고. 예, 장군님.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이유연 중위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만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윤태식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괜찮네. 군인이 훈련 중에 다칠 수도 있는 법이지. 이강민의 대답은 윤태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분노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강민은 너무나도 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역시 늙은 호랑이는 이제 이빨이 다 빠졌군. 윤태식은 속으로 비웃었다. 내일 내가 직접 한번 가보겠네. 아버지로서 딸아, 이 얼굴은 한번 봐야지. 조용히 다녀갈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내가 간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네. 아닙니다, 장군님. 어찌 그렇게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됐다고 했다. 그럼 내일 보지. 이강민은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어지자 윤태식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하. 봤나? 자네들? 회색 호랑이도 결국에는 이빨 빠진 고양이에 불과했어. 제 딸이 저 지경이 됐는데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군. 그와 그의 무리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이강민은 약속대로 제7군수지원단을 찾아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낡고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의 곁에는 묵묵히 운전만 하는 늙은 원사뿐이었다. 윤태식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강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하고 최고급 차를 대접했다. 장군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내 딸은 어디 있나? 이강민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아, 의무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정을. 안내하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태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무실. 유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멍과 상처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의 얼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유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 이강민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윤태식과 의무관은 어색하게 문 밖에서 서 있었다. 그는 딸의 엉망이 된 얼굴을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리고 붕대 사이로 드러난 끔찍한 상처들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신호였다. 아비가 모두 보았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유연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강민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의무실을 나섰다. 이만 가보겠네. 그는 윤태식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벌써 가십니까, 장군님? 식사라도 됐다. 그는 윤태식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2번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의미를 윤태식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저승사자의 손길이었다. 이강민은 부대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위를 달렸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어느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불을 붙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후, 독한 연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아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국방부 장관. 그는 장관의 군 동기이자 가장 막역한 친구였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군, 오랜만이군. 웬일인가? 이강민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늙은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다. 장관, 나 이 늙은 호랑이가 부탁이 하나 있네.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이빨과 발톱을 단 하루만 다시 빌려주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장관실 안의 공기는 남극의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국방부 장관은 수화기를 든 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인 이강민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무겁고 서늘했다. 내 이빨과 발톱을 단 하루만 다시 빌려주게. 장관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이강민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원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불의와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고집센 군인. 그런 그가, 전역한 그가 자신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저렇게나 처절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유일한 딸, 이유연 중이. 그 아이에게 군대라는 이름 아래 감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놈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장관은 눈을 떴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냉혹한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장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자네는 호랑이일세. 늙었을지언정 이빨과 발톱이 무뎌진 호랑이가 아니야. 자네의 포효는 여전히 이 군 전체를 울릴 수 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에게 하루가 아니라 자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간을 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필요로 하는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빌려주지. 가서 자네의 명예를 더럽힌 버러지들을 모조리 찢어밟기고 오게.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비서실장과 군사보좌관들이 긴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지금 즉시 국군 방첩사령관 연결해. 장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합참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지금부터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특별 명령을 하달한다. 작전명은 호랑이 이빨이다. 그날 밤 대한민국 군부는 보이지 않는 지진을 만난 듯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정예 특수수사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군 내부의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계급도 무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칼날이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군 내부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작전은 새벽동이 트기 직전 인간의 경계심이 가장 무뎌지는 시간에 개시되기로 했다. 목표는 단 하나. 제7군수 지원단의 오룡의 멤버 전원을 단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동시에 체포하는 것이었다. 새벽 4시. 제7군수 지원단 주위의 모든 도로는 이미 민간 경찰로 위장한 방첩사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부대 상공에는 정찰 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떠서 부대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부대는 자신들이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벽 4시 30분. 두두두두. 아주 낮은 지축을 울리는 진동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음을 최소화한 특수 침투용 헬기였다. 헬기는 부대 외곽의 가장 은밀한 지점에 소리 없이 착륙했다. 쾅쾅. 헬기의 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복면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땅으로 내려섰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방첩사의 심장부이자 군내 최강의 대테러 부대 중 하나인 흑호부대였다. 작전 지휘관인 중령이 귀에 꽂힌 이어폰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작전 개시. 목표 지점으로 침투한다.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 반복한다.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내달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단 하나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첫 번째 목표는 윤태식 대령의 관사였다. 그는 어젯밤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조용한 관사 안을 울리고 있었다. 특임대 요원 2명이 유령처럼 그의 관사담을 넘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장비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10초 만에 해제했다. 끼익 소리 없는 문틈으로 그들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2명의 요원이 2층 침실의 창문을 깨고 섬광탄과 함께 안으로 진입했다. 펑!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방 안이 섬광으로 하얗게 변했다. 으악! 뭐야! 잠에서 깬 윤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검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저승사자들이 서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손 머리 위로. 당장.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요원 하나가 그의 몸 위로 올라타 그의 양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제야 그에게 현실을 알려주었다. 너희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의 입은 거친 손에 의해 틀어막혔다. 그의 머리에는 검은색 두건이 씌워졌다. 그는 그렇게 잠옷바람으로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같은 시각 다른 모든 목표 지점에서도 똑같은 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동진 소령은 자신의 정보와 함께 미래를 즐기던 부대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수갑을 찼다. 조철원 상사는 부대의 하사 숙소에서 늦게까지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뻗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풋내기 하사들 앞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김피로 중사와 오상훈 중사 또한 자신들의 생활관에서 속옷바람으로 잠을 자다가 꼼짝없이 체포되었다. 오룡회의 5마리 용은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호랑이의 발톱 아래 무릎을 꿇었다. 작전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완벽한 기습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병사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대의 모든 출입문은 방첩사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부대 상공에는 무장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윤태식 대령 대신 낯선 얼굴의 방첩사령관이 서 있었다. 지금부터 제7군수지원단에 대한 국방부 직속 특별 감찰 및 수사를 개시한다. 그의 선포와 함께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이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안에서는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내려 부대의 모든 사무실과 창고, 그리고 서류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속수무책으로 파헤쳐졌다. 윤태식의 비밀 서버는 통째로 압수되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 리스트의 진짜 원본 파일이 복구되었다. 조철환 상사의 개인 캐비닛에서는 그가 민간 업자들에게서 받아온 뇌물 목록과 차명 계좌가 발견되었다.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이우연은 의무실의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자의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아비가 모두 보았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알았다. 어젯밤 자신을 찾아왔던 아버지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꺼이 다시 한번 잠자던 호랑이의 발톱을 꺼내든 복수의 화신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폭풍은 제7군수지원단을 넘어 이 부패의 사슬에 연결된 모든 자들을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어 심판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호랑이 이빨 작전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무자비한 숙청으로 기록되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특별수사팀은 제7 군수지원단을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윤태식 이하 오룡의 멤버들은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입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의리와 충성심은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바빴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백과 압수된 판도라 리스트의 진짜 원본 파일이 합쳐지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 내의 비리가 아니었다. 판도라 리스트에는 윤태식에게 뇌물을 상납한 수십 개의 군납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비를 통해 관리해온 상급부대의 지휘관들과 국방부, 심지어는 정치권의 실세들의 이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사팀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리스트의 가장 꼭대기에 적혀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의 뇌물을 가장 오랫동안 받아온 인물. 이 모든 부패의 사슬을 뒤에서 묵묵히 비호하고 조종해온 몸통. 그 이름은 수사관들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육군 중장 김진철, 7군단을 지휘하는 현역 군단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DMZ의 회색 호랑이 이강민 장군의 육사 동기이자 평생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였다. 며칠 후 이강민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낸 판도라 리스트에 대한 1급 기밀 수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김진철.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함께 뒹굴었던 생도 시절, 최전방 소초에서 추위에 떨며 하나의 라면을 나눠 먹던 소위 시절, 그리고 나란히 별을 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국의 안위를 맹세했던 장군 시절까지. 김진철은 그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였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들어할 때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도 진철이었다. 유연이 또한 진철을 진철 아저씨라 부르며 친삼촌처럼 따랐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강민의 손이 분노가 아닌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보고서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김진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강민아, 우리는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키며 함께 늙어가자. 라고. 그 맹세는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수사팀에 단 한 가지를 요청했다. 김진철 군단장을 자신이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체포하기 전에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를. 다음 날 해가 저무는 저녁, 두 명의 늙은 장군은 7군단 사령부 근처의 낡은 강가에서 마주섰다. 그곳은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낚시를 하며 미래를 꿈꾸던 추억의 장소였다. 김진철은 이강민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부터였나? 이강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삭풍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김진철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가 군복을 벗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군. 자네가 떠난 군대는 내가 알던 군대가 아니었네. 강민아, 명예와 원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 정치가 군을 지배하고 돈이 계급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지. 나는 살아남고 싶었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합리화와 깊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동료를 팔고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었나? 그래서 내 놈의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단 말인가? 이강민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늙은 호랑이의 처절한 포효와도 같았다. 자네는 모를 걸세. 김진철이 서늘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언제나 영웅이었지.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설.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언제나 자네의 그늘에 가려진 이인자였을 뿐이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의 외침은 오랜 열등감의 폭발이었다. 이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알던 강직하고 순수했던 청년 장교 김진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의 앞에는 탐욕에 눈이 먼 낯선 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자네 딸, 유연이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네. 김진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태식, 그놈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닥쳐라. 이강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의 더러운 입에 내 딸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이강민은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김진철이라는 이름의 친구는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 그가 강둑을 걸어 올라갔을 때 어둠 속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이 나타나 김진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어져 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두 친구의 길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다. 한 명은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터였다. 이강민은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 동안 어두운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흐느끼듯 떨리고 있었다. 늙은 호랑이는 그날 밤 자신의 심장의 절반을 자신의 손으로 도려내야만 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절망까지 모두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닫혔다. 그리고 그 상자의 맨 밑바닥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딸, 이유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절망과 부패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날 유일한 희망이었다. 에필로그. 판도라 리스트가 열린 후폭풍은 군 전체를 강타했다. 김진철 중장을 포함한 부패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계급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가장 치욕스러운 민낯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정,自증의 기회를 얻었다. 몇 달 후, 이유연은 국군 수도병원의 재활치료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끔찍한 상처들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풋내기 신임 장교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고뇌와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위에서 대위로 특별 진급했다.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자리,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앞에 탄탄대로의 엘리트 코스가 펼쳐졌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뜻밖의 요청을 했다. 저는 제7군수지원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장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끔찍한 지옥으로 자신의 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대위, 자네가 겪은 일을 모르는 바 아니네. 굳이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필요는 없네. 자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장관님. 유연히 그의 말을 잘랐다. 그곳은 저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저의 전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부패의 잔당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보통의 군인들이 더 이상 불의에 고통받지 않는 부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결의의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낡은 호랑이를 닮은 그 젊은 불사조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제7군 수지원단의 연병장. 새롭게 부임한 부지휘관 이유연 대위가 전 부대원들 앞에 섰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녀가 밧줄에 묶여 지프를 끌어야 했던 바로 그 치욕의 장소였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꺼내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혹은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우리의 과거는 군홧발에 짓밟렸다. 우리의 명예는 흙먼지 속에 더럽혀졌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옆에 있던 병사의 소총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소총에 달린 먼지 묻은 멜빵끈을 자신의 흰 장갑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우리의 군복에 묻은 얼룩을 닦아낼 것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를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불사조의 날갯짓이었다. 나를 따르라. 그녀의 선언에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무거운 침묵이 깨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와, 와. 그 함성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유연은 그 함성의 중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토론 질문. 한 젊은 장교는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 굳건해진 그녀의 의지는 거대한 부패 제국을 불태우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 더욱 강하게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연 대위의 복귀 결정이 용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리더는 영광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진 상처로부터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관점을 공유해 주세요.